네, 오늘 모신 분은 인풀 대표이시죠.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뭐 삼성생명 리서치에서도 근무하시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식총괄로 계셨고요. 또 아람자산운용 주식총괄 뭐 이렇게 해서 증권 쪽에서 27년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엄청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강하시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바이오 하면은 일단 우리가 되게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가장 떠오르는데, 네. 바이오에 이렇게 집중하시게 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바이오가 아니라 제약이었죠. 아, 그리고, 제약. 예,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도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매니저 생활하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최근에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거의 10% 가까이 이제 육박하는 상황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 미국에서 바이오 쪽에 계신 그 박사님으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고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좀 깊이 공부를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2017년부터 기존과는 다른 엄청나게 큰 변화가 바이오 업계에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일반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그러한 점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바이오 관련해서 뭐 미국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셨고 뭐 성과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네. 성공적으로 투자했던 그 사례들 네.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시면. 네.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증권사를 이제 지점을 돌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쪽에 아주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더나라는 기업이 있고요. 모더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메신저 RNA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 RNA하고 다음으로 siRNA라는 또 메신저 RNA는 RNA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iRNA는 그 RNA를 또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퍼라든가 인텔리아, 에디타스 이런 이제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에서는 페이트라는 종목, 그 다음에 CMO하고 진단 쪽 이런 쪽에 전체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머피쉬라는 TMO라는 티커를 쓰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약간 그 LG 생활 건강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경쟁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M&A를 아주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개 종목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19년하고 20년에 거의 몇 배 정도의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모더나 같은 경우만 해도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뭐 네.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 진짜 이러한 대박을 낼 수도 있는 분야가 이제 바이오. 근데 이제 그만큼 반대로 또 쪽박을 찰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미국의 그 23 네, 예, 엔드미 예. 홀딩스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회사 이름이 길어가지고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수익률은 좋지만 사놓고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은 그냥 10%씩 올랐다가 또 어떤 날은 10%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장기 투자하는 데에는 네. 엄청난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예. 이 흔들리기가
이 롤러코스터라. 네. 근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펀더멘탈 가치를 따지는 것도 좀 어렵고요. 이런 그 바이오에 대한 변동성, 이것이 두려운 분들,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데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벤처 그 캐피탈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산업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벤처 투자에 그 이제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만 나온 게 한 38%에서 한 40% 정도 성장을 해요. 산업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걸 이제 그 한 군데 그 리서치 기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여러 개의 기관들이 그렇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는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 진입하고 나서 약이 성공할 때까지의 그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재활용하는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한 10%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니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해야 되는 섹터가 예. 맞기는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를 볼 게 아니라 바이오도 세부 섹터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아크지라든가 뭐 이제 지놈이라든가 이런 ETF에서도 투자하는 섹터들을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골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오 전체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좀 세부 분야, 세부 섹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탁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세포 유전자, 예, 예.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식의 어떤 특정 분야 예. 그런 쪽을 선택을 해서 예.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 비전이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뭐 거의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집중하고 계신 게 항체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시밀러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제약. 예, 복제약도 항체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금 번성을 하고 있는 게 성숙기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 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단백질로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FDA에서 임상을 내주는 그런 치료제들은 항체 치료제들도 많지만 이제 세포 치료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있으면은 세포 치료제들이 막 나오는 거죠. T세포라든가 아마 여러분들 카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치료제들이 나올 거고 전임상에서는 향후 한 10년 후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전임상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우리는 세포 치료제하고 경쟁력 있는 유전자 치료제를 하는 기업들한테 자꾸 눈을 돌려야 되고 이제 투자처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분야가 됐든 이제 전임상 그러면 앞으로 뭐 1상, 2상 그쵸? 1상, 2상, 3상 예. 이 기간이 보통
상당히 걸리잖아요. 10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 걸리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실패하면은 또 뭐 중간에 끝나는 거고 얼마 맞습니다. 전에 뭐 부강약품 그 예, 뭐죠 그 치료제 네. 개발을 포기해가지고 뭐 주가 급락했었던 일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를 투자해야 될까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예. 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분야에서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이거든요. 여러 종류의 신약들. 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을 계속 꼽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개발 과제들, 프로젝트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게 끝나더라도 요게 될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거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냐.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면 전철이 계속 일정 시간마다 들어오죠. 네. 그런 것처럼 일정 시간 내에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근간 기술이냐. 아니면은 그 한 가지 파이프라인 밖에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이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전임상해서 임상 3상까지 가고 약을 만들어내서 글로벌리 팔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골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내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한두 가지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네요. 예, 리스크가 크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임상 3상 갔다가 굉장히 곤욕을 겪은 그런 업체들이 머릿속에 한 4개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3상까지 가서도. 예, 가서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딱 1개 내지는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임상 3상 갔던 그런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이제 약으로 이제 신약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빅파마라 하더라도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신약 파이프라인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올라오면서 만회를 하는 거죠. 예. 또 다른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가 실패해서도 나중에 전임상이 올라오는 거죠. 뭐가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해서도 저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버틸 수 있고. 예, 예, 예.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걔가 이제 성과를 임상 일상에서 좋은 데이터를 내면서 이게 이제 좋은 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진짜 10년 가까이 여러 해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전임상 아니 네.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진짜 허무하겠네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예,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도 그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저도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도 이제 삼성생명에서 하고 그랬지만 이거는 거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개념과 약간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흡사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중간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쪽박을 차든가 아니면은 크게 성공을 하든가 하는 거죠. 그런데 크게 성공한 주식들이 다른 주식들의 수익률을 다 많이 하고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우리나라는 약간 아까 2019년도에 그런 이제 사건들이 많아서 임상 3상에서 이제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2019년, 20년 그걸
잃어버린 거죠. 대신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수익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 몇 배씩 수익률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그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내는 업체가 나오고 나머지 회사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골랐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이제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대박, 대박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곳이 이제 바이오 섹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까 뭐 사례로 설명해 주신 투자 사례도 그렇고요. 소개해 주신 기업들도 보면은 대부분 미국이었단 말이죠. 미국의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국내 기업도 그렇게 투자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나요? 미국에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업체들이 몰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상으로 많이 골라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골라낼 수 있고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이제 아까 세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은 T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이제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도 쫓아오고 있지만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NK세포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세포치료제라 하면 T세포하고 NK세포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대부분 지금 연구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기존까지는 T세포의 임상이 거의 한 1,400개 정도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세계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신 NK세포는 T세포의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180개 정도밖에 임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siRNA에서도 우리나라 회사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분야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분명히 미국이 투자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근데 아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부터 해서. 그런데 랭킹 50위 중에 바이오 주식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2019년, 2020년에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시는데 2019년, 20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바이오 쪽에 미국에서. 그것이 이제 왜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 일어났고 그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2010년도에 이제 시퀀싱이라는 이제 DNA의 유전자 서열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그 전에 개발은 됐는데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0년 걸리던 게 단 3일 만에 이제 환자 세포를 떼어내서 그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서열을 단 3일 만에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질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가 크리스퍼 카스9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시퀀싱으로 보게 되고 유전자 가위로 가서 필요한 부분을 커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 이제 이제 시퀀싱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이제 발전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스9은 특정 부분밖에는 자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 2010년 이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카티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을 고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세포 치료제로 고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그러한 세포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FDA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했던 거고, 그게 2019년,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히 그 후에 나타난 거고요. 그때 2019년 초부터 그러한 주식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에로헤드라는 siRNA가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네. 그것도 RNA 관련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관련 없이 올랐었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메신저 RNA라는 모더나가 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오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오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뒷바람이 되어준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0년도에 일어났던 그 두 가지 기반 기술로 인해서 간단히 끝날 지금 혁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술, 아까 좀 언급하셨던, 네. 이제까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예.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뭐 전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들이. 예. 그런데 이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3일 만에도 뭐 핵심 뭔가 예, 예, 정보를 캐낼 예.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되게 빨라졌다는 거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있는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퍼.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컨트롤하면서 소위 이제 유전병을 전혀 건드릴 수 없었던 그 기존의 뭐 항체 치료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뭐 임상 2상을 성공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1상인 회사가 미국에서는 몇 조씩 가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길이 열렸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난치병이라는 것은 대단히 시장이 큰 시장이죠. 우리가 그렇죠. 알다시피 알츠하이머 같은 그렇죠. 치매 경우에도 엄청난 병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대신 그 지금 말씀하는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아니면은 그 BBB라는 우리 뇌 장막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지금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가치를 가지면서 굉장히 고평가 받게 되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과연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수치가 이제 스윙이 클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굉장히 윗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년, 20년도에 나온 그 크리스퍼 기술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시도는 계속 있어 왔지만 완성된 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게 예. 이제 19년, 20년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9년에. 이제 17년부터 약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FDA도 이제부터는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많이 나올 테니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제도 정비라든가 인력도 더 뽑고 하는 정비를 그때 했던 거죠. 이 기술이 그때 나온 게 아니라 이 기술이 꼽힐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가 마련이 됐다. 예. 미국에서 예. FDA에. 예, 그 기술이 나온 거는 2010년 그 바로 후에 나왔고, 작년도에 크리스퍼 카스9이 노벨상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맞물린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그 이제 부는 바람에 약간 뒷바람 역할이 되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갑자기 잘 못 들어봤던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 개발하면서 확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이제 그렇게 꽃을 핀 거군요. 예, 지금 굉장히 좋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메신저 RNA라는 기술은 사실은 그 실용화 단계가 들어서려면 7년이 더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더나라는 회사도 저도 2019년도에 추천했지만 그때도 임상 2상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 빼면은 지금도 임상 이상입니다. 백신 치료제라는 게 이렇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거죠. 그런데 메신저 RNA라는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킨 역할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